번째 안건은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입니다. 결혼 직후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산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결혼 후에 이 혼인 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이 정책 혜택이 줄어든다는 인식 때문이라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이 정부가 이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정책적 혜택이 줄어든 이른바 이 혼인 신고, 혼인 페널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결혼을 해도 이 혼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석 달 이내 안 하면 페널티도 좀 있습니다. 범칙금이 좀 부과가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결혼하고도 사실은 미혼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건 네, 위법이거든요. 네, 네. 위장, 아. 미혼인데 네. 지금 본 통계를 보니까 본인이 결혼하고 1년 이상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부부 비율이 2014년 10명 중 1명꼴이에요. 10.9%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19%까지 올랐으니까 네. 신혼부부 5쌍 가운데 한 쌍은 네. 그냥 위장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네. 본인이 선택이 한 거예요. 이게 10년 새 2배가량이나 늘어났는데 가장 큰 이유를 좀 따져봤더니 야, 혼인하면 페널티가 너무 많이 붙더라. 네. 라는 겁니다. 네, 네, 네. 혼인신고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 가운데 있으니까 각자 벌게 되면 수입 자체가 낮아지잖아요. 연소득 자체가. 근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연소득만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도 합산이 됩니다. 연소득 플러스 자산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느냐. 일단 신혼부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네. 집 마련하는데도 그렇죠. 대출 받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대출이 제한이 있더라. 대출 제한이 있고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오히려 가상금리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이런 이제 불이익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벌금 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미혼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나을까? 경제적으로 이해적 어떤 더 유불리를 따져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결혼하면 혜택을 주는 건 결혼을 해서 좀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돼서 역설적으로 혼인신고를 이제 미루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네. 신혼이 혼인신고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좀 없애보겠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좀 손보겠다라는 게 큰 그림에서의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요즘 이제 부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결혼 후에도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 부부의 비율이 2014년에서 2024년 동안 2배가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예전에 이 소장님께서 결혼하셨을 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어땠나요? 네. 이게 사실은 과태료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한 5만 원 정도예요. 석 달 이내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따라. 그러다 보니 5만 원 차라리 내고 말지. 네. 이 정도인데요. 네. 저도 결혼을 했고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위장 이혼할 만큼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는 당연히 혼인신고하게 되면 이제 자녀를 생각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왔는데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져 왔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집값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신혼집 구하면서부터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거든요. 이게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직장이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를 감안하게 되면 조금 모든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으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러려면 대출을 껴야 돼요. 근데 대출 자체가 이제 합산하게 되면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대출이 줄어들고요. 청약부터 각종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이런 인식 때문에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이득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결혼했지만 그래서 서류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가 이제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라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정작 이제 결혼을 축하하고 그리고 독려해야 될, 지원해야 될 정책이 오히려 혼인신고를 망설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이 이제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참 재밌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위장 이혼을 했는데 이제 위장 미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뭔가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면 위장 미혼이라 신조어군요. 지난해 또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25세, 39세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결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자들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미혼 상태가 이 신혼집 마련에 유리해서다라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이유 이게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도 이게 둘 다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주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혼인 신고를 좀 미루는 이유를 뭐냐라고 이제 솔직한 대답이 바로 이제 신혼집 마련에 유리해서다라는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자녀 갖기 전에 내 집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주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앞서 제가 연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합산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한 사람은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권자고 또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면 합산되게 되면 유주택자가 돼버려요. 자, 그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정책 대출이나 청약 자격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 신혼부부 경우에 이제 초입 이제 직장을 갖게 되면 연봉 한 4,500만 원인 경우가 많아요. 네. 둘이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9천이 되죠. 9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신혼부부 자격 대상에서 8,500만 원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득이 높지 않죠. 각각으로 보면 소득이 높지 네. 않지만 합산으로 보면 기준을 높은 초과하기 거죠. 때문에 네. 각종 정책 대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혼인신고 미루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혼인신고 1년 동안 미뤄놨는데 네.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네. 상속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결혼했는데 나는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혼 상태이긴 맞지만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무조건 혼인을 미루는 것이 이득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결국 어쨌든 이 혼인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자산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제도는 좀 재설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정부가 발표한 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은 주거 그리고 자산, 세제 분야 중심으로 좀 마련이 됐는데요. 청년 부부의 주거 관련 지원 개선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거주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청년들의 이제 불만을 하나둘 이제 들어보니 바로 이제 주거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혼인 페널티라는 걸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뭐냐? 바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문턱을 낮추겠다.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현실에 맞게끔 이 규제를 조금은 낮추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당장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소득 763만 원에서 939만 원까지 대폭 상향이 되고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주택 공급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퇴거당하느냐? 네. 아닙니다. 퇴거 걱정하지 않도록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했어. 혼인했는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좀 넘더라도 한 네. 번 정도, 한 차례 정도는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가 아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산 양육이에요. 네. 자녀가 많아질수록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네. 욕구가 생기는데 근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집이 좁아져서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결국 정부가 이제 결혼하면 혜택이 좀 줄어드는 혼인 페널티를 좀 줄여서 오히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 완화를 통해서 맞벌이 부부들도 네. 이 혜택의 이제 테두리에서 바깥으로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요즘은 또 아이를 키우는 그게 굉장히 팍팍해져서 맞벌이가 좀 필수인 시대가 되는데 이게 좀 여건이 좀 완화가 될 필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청년 부부의 대출 부담도 조금 완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이제 신화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청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정책성 자금으로 대출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네, 기회가 네, 있는데 네, 이것도 네. 혼인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에서도 결혼이 더 이상 벌금,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족세 일부가 완화가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디딤돌에 이어서 청년들의 필수 상품입니다. 이른바 버팀목 전세 대출의 금리 부담이 완화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미혼인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혼인 신고하자마자 그걸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가산금리를 물어야 되는데 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게 되면 가산금리 최대 0.3%포인트가 더 붙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가산금리의 절반, 50%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요. 네. 또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혼인하고도 사실은 자녀 갖기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 7년 정도를 시한을 두는데 네. 7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청약 제도 자체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대출이라든가 주택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바꾸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있어서도 이 결혼 인센티브를 또 제공한 방침인데요. 청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이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이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이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각종 정책성 대출이 있어요. 네. 금리 합치면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네, 네.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나 이번 주거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 분야에서도 결혼 페널티를 일부 줄이겠다라는 게 요지인데요. 그동안 이제 청년 미래 적금과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제도는 결혼하면 부부 소득이 합산이 됐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 높이기로 했는데요. 일반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는데 일반형 2인 가구의 연소득은 1억 1,790만 원으로 우대형은 9,432만 원까지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네. 맞벌이 신혼 부부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농업인 제도예요. 청년 농업인 지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만 18세부터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 가운데 선발을 통해서 네. 최장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부부 모두 이제 청년 농업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네. 영농 정착 지원금을 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한다면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추진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니까 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기 네, 네.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 이제 소멸을 조금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런 혜택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 청년농의 결혼 후의 지원까지도 여기 상향이 됐습니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 또 혼인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세금 분야에서도 결혼하면 지금 손해본다라는 인식을 줄이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전세대출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 문제 등으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 사람만, 1인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주말 부부라든가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1인이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현재는 결혼 전에 각자 경차를 보유하다가 혼인 신고하게 되면 경차가 2대가 되잖아요. 네. 자, 이럴 경우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혼하더라도 가구당 1대까지는
경차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요. 사실상 뭐 경차라고 하니까 세제 혜택 깎아줘야 얼마나 되겠어? 네. 라고 하실 텐데 물론 금액만으로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인데 그동안 혼인신고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제 실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점을 고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기업 지원 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 방안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확산이 되고 또 뭐 청년 지방 쪽엔 또 청년의 일자리가 또 부족한 사태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런 재정 지원 방안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AI 시대, 지금 사실은 고용 없는 성장을 좀 막겠다라는 네. 게 취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일자리와 직접 연계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정부가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을 받는 이 기업 그리고 이제 청년과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또 AI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도 직무 전환 교육과 더불어서 재교육 훈련을 지원하게 되고요. 해고 대신에 새로운 업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전직을 돕겠다라는 취지고요. 또 청년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정부가 양성하고 있는 AI 인재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연계해서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기업에 역시 AI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네. 결국 이번 혜택의 대책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적합한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지방 인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또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 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 군 복무 중에 이 상해와 질병에 대한 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또 전역 후 3년에서 5년간 이 후유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지원 내용도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이 출산 크레딧과 이제 군 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네. 군 복무의 일정 기간, 출산한 기후 일정 기간은 이제 국민연금 혜택 기간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제 희생으로 보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현재도 사실 있습니다. 군병원에 대한 무료 진료부터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나라사랑 카드의 상해 보험과 같은 복지 정책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보장 범위가 좀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군대 내에서는 혜택이 있지만 전역한 네.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치료비를 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네네네. 정부는 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의 어떤 지원 범위를 더 늘리고요. 그리고 최장, 전역 이후에도 3년에서 5년까지는 휴일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군복무 중 다친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요. 치료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취지인데 아마 정부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부처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럼 군인 관련한 이런 지원들이 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무 중에는 가능합니다. 네. 복무 중에는 각종 이제 질병 혜택이라든가 민간병원 치료비라든가 군병원 무료 진료가 가능했지만 전역한 이후에는 개별적인 비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군복무 중에 발생한 비용 질병과 상해가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기는 이제 본인이 어려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역한 이후에도 이런 진료비 일부를 최장 5년까지는 정부가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또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부분인 만큼 지원이 굉장히 좀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정리를 했던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아마 이제 그동안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군대 갔다 오면 이 굉장히 좀 나고자 경력 단절에다부터 네네네네. 시작해서 사회 취업을 하는데도 좀 사회 진출에도 불리해진다라는 인식이 있어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대책은 이제 군복무 어떤 공백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군복무 직업연계 트랙 제도인데요. 앞으로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이제 훈련 내용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맞춰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을 해서 취업할 경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사이버 보안과 같은 굉장히 민간 수요가 높은 이런 첨단 교육 분야를 확대해서 군복무 기간이 단순히 어떤 공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쌓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군복무한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제 군복무 중에 학점을 좀 인정을 해줘서 복무한 이후에도 학업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는 건데요. 아울러 이제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연령 기준도 다소 수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제한, 나이 제한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왔지만 네. 앞으로는 군복무 기간 지원 연령을 연장해서 장교의 경우는 최장 5, 6년까지, 5, 6년까지 연장을 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군복무라는 게 취업과 학업의 어떤 분리익이 아니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전에 군복무를 하면은 이제 아까운 20대 시간을 버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기업 지원, 또 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 방안과 또 군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정부가 더 기울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20, 30대 취업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전 연령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서 좋은 일자리는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위주로 한 이제 국가는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추진한 이번 대책들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손해를 보는 결혼 어떤 페널티를 줄이고 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인데 다만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고민이 뭐냐? 여전히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대출 기준을 완화해주고 지원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네. 그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다면 결혼과 출산은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단기 지원보다는 예측 가능한 이제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감당 가능한 주거비, 육아 부담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결혼과 이제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청년의 어떤 정책의 목표는 지원금 몇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열심히 일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보다도 종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그냥 지원, 그러니까 뭐 몇만 원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